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주택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세무사님, 양도세 신고 많이 해보셨나요? 저 안 합니다. 묻지 마세요. 네. 양포입니다. 양포. 네, 요새 양포 세무사가 네. 많다고 네. 제가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네. 동료들하고 얘기하는데 네. 1000개의 양도세를 신고하면 1000가지의 케이스가 생긴다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뭐 양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근무 세무사 분들한테 검토를 요청하고 네. 제가 이제 결제를 보는데요. 저희 세무사님들이 이제 법인 컨설팅 담당하는 세무사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양도세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양도세 관련해갖고도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세무사님 또 동기분이 양도세로 유명한 또 세무법인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이렇게 법인 동기분들한테 스터디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진짜로 상담하기도 겁나고 항상 연락 오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를 듣고도 방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서면으로 적어갖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잘못 들었거나 그분이 놓치거나 잘못 말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게 되면 세금 차이가 얼마?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네. 몇 억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세금 관련해 갖고는 상당히 주의를 가지고서 네. 제가 상담 또는 접수를 받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종석 세무사님은 네. 최근 또 그 강남 쪽에서 사무실을 하다가 동화성 세무서로 가면서 네. 그 또 동화성 세무서와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네. 양도세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걸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네. 많으신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동탄이라고 하면 신도시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주택 거래가 활발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양도소득세 네. 이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자주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많이 동감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셔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게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네. 이미 양도는 끝났고 돌이킬 수 없는 중과세. 네.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 신도시는 맞습니다. 다 이제 규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네, 이미 계약하고 오시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뭐 심지어 또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 전만이라도 뭐가 어떻게 뭐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등기 나기 네, 전에. 네. 근데 또 그 실거래가 신고도 있으니까 네. 계약하고 나서 또 30일 이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하게 되면 계약 전이 골든타임이고요. 네. 그거는 진짜 약간 수습하는 차원이고. 네. 참 이번 시간에 어떤 주제로 또 말씀을 주실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 세대의 개념과 네. 그다음에 주택수의 개념.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규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죠. 네.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 값을 잡을까 각종 규제 정책들을 내놓는데 네. 그거에 대한 그 출발점이 네. 세대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네. 그리고 그 세대 안에 주택이 몇 개가 있느냐 네. 이걸 가지고 규제를 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1세대의 뭐 범위가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 채 갖고 있고 자녀가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게 동일한 네. 세대라고 보면은 이주택자가 되고 특히 거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네. 바로 이제 중과세를 겪을 그렇겠네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거를 꼭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1세대의 뭐 범위라든지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세법에서는 그 세대라는 거는 보통 이제 거주자와 그의 이제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네.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판례에서는 같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이 생활을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네. 판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법에서는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점으로 이제 예를 들어 자녀 같은 경우는 이게 30세를 전후로 해서 네. 30세가 넘어가면 독립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고 30세가 안 되더라도 뭐 혼인을 했다거나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분가를 한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소득이 따로 발생을 해서 스스로 이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으로 이제 기준 중위소득 네. 40%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만 말씀드리면은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하죠. 그럼 네.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180만 원, 네. 9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거의 40%면은 대략 70만 원대의 소득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스스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워딩을 보게 되면은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1세대 1주택
네.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독립세대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나요? 일단은 스스로가 자립해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별도의 다른 주거 공간으로 네. 분리해서 살고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갖춘다고 해서 네. 과세관청은 그래, 당신들은 이제 분리된 세대니까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으니 뭐 1세대 네. 1주택 기과세를 인정해줄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실질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종 심사 네. 청구, 심판 청구 이런 조세 분쟁이 일어나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와 받지 못한 케이스 하나씩만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를 보면은 저희도 앞으로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갖고 뭐 불이익을 받던 판례라든지 인정을 받았던 뭐 예규 판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다주택자로 이제 중과세를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각각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택을 각각 갖고 있는데 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네. 그 시점에 자녀가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긴 거죠. 전입신고를 네. 다른 데 했다 이거죠? 네. 뭐 실제 사례는 이제 고모부 댁으로 네. 딱 그 양도 시점을 전후로 해서 3개월간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전입 신고를 한 거죠. 위장 전입인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장 전입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납세자 측은 저희는 이걸 실제 월세를 내고 지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반지하에 네. 단칸방에 월세 10만 원씩 네. 내면서 거주사실 증명서까지 제출했지만 네. 그걸 객관적인 증빙자로 보기로는 네. 사실상 어렵다. 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네. 이거는 이제 중과세를 피할 수 없는 네. 같은 세대로 보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어쨌든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자녀가 1세대 1주택, 자녀도 1주택을 갖고 있고 부모님도 1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독립세대로 인정을 못 받으면 1세대 2주택, 뭐 네. 또 3주택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장특공제도 안 되고 뭐 중과세율도 적용이 되고 다양한 불이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1세대 1주택도 받을 수가 있고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뭔가 그 개념과 사례를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반대로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죠. 네. 납세자 쪽에 이제 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그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고 있다가 이제 자녀가 네. 다른 곳으로 이제 거주 이전을 했는데 주민등록상은 그대로 부모님 댁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자녀는 이 부모님과 약간의 좀 마찰이 있어서 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사업을 차려서 했는데 그 사업장에 실제 그 거주를 했죠. 네. 하지만 뭐 주민등록은 그대로 그냥 남아있고 네.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했고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네. 있는 과정에서 네. 이제 주택의 양도가 일어났던 건데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기도 했었고 네네네. 그래서 주택수가 상당히 중요했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과세관청은 어떤 걸 포커스를 잡고서 판단을 했냐면은 실제로 자녀가 분리돼서 살았다고 하면 당신이 쓴 그 카드 이력 네. 생활비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생활 공간이 다르면 네. 당연히 그런 소비 활동도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고 네. 또 마침 이 집안에 차량이 딱 한 대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공동명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차량의 그런 주유 기록들을 살펴보니 원래 그 부모님이 계시던 네. 그 주변에서만 이 기록이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들이 공동명이니까 네. 그쪽에 생활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실제 공동명이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네네. 아버님께서 혼자 쓰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조금은 부족함이 있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 활동을 했을 그 공간이 네. 엄연히 존재하고 생계 유지도 됐었던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이제 패소를 했죠. 뭐 어쨌든 그 독립세를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율 구조에서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이죠. 그렇죠. 네. 이제 6월 1일자로 저희가 주택수가 메우기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네. 2주택자면 20%를 추가로, 3주택자면은 30%,
네. 추가한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1세대 1주택에 대한 범위, 그리고 인정받은 사례, 뭐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다른 주택에 대한 뭐 세무 이슈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한번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택 테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